여러분,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다는 건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마음 진심으로 존중하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60대 이후 10명 중 8명이 적어도 한 번 이상 이사를 한다는 사실을요. 그런데 대부분은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밀려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건강이 나빠지거나 배우자와 이별하거나 자녀와의 관계 변화 혹은 갑작스런 환경의 변화가 우리를 준비도 없이 새로운 집으로 옮기게 만들곤 하지요. 그때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이건 내가 선택한 이사가 아니라 떠밀린 이사였구나. 그리고 후회합니다. 그때 왜 몰랐을까? 왜 미리 준비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60대 이후 절대 후회하지 않을 집 선택의 6가지 기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기준은 단순히 전원주택이 좋다, 아파트가 낫다 같은 선택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앞으로의 10년, 20년을 불안함 속에 살 것인지 평온하게 살 것인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나이 들수록 삶의 무대는 점점 작아지지만 그 무대의 조명과 소리, 그리고 함께할 사람들이 더 중요해집니다. 오늘 영상이 그 무대를 더 따뜻하게 준비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부터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집을 선택해야 할까요? 첫 번째 기준은 의외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집이 작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녀들이 모두 독립하고 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둘만 사는데 큰 집이 뭐가 필요해? 이제는 작게 살면 되지. 처음엔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너무 좁은 공간은 오히려 답답함과 스트레스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탁 하나 놓을 자리도 없고 거실도 없이 방 하나에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는 구조는 처음에는 아늑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며칠이 지나면 감정적으로 벽에 갇힌 기분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공간이 좁아지면 물건은 쌓이는데 정리할 곳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이것 버릴까 말까 고민하다 보면 머리도 마음도 지칩니다. 결국은 앉을 자리 하나 간신히 남는 그런 집에서 우리는 숨을 고르지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노후에 가장 적절한 집의 크기는 약 18평에서 20평 사이. 너무 크지도 너무 작지도 않은 부부 각자 방 하나에 함께 쉴 수 있는 거실 하나 정도가 딱 좋다고요. 진짜 줄여야 할 것은 집의 크기가 아니라 우리의 불필요한 스트레스라는 말, 가슴 깊이 새겨야 할 문장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포인트입니다. 병원 옆보다 복지관 옆이 더 좋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혹시 모르니까 큰 병원 근처로 가야지. 하지만 실제로 병원 근처로 이사하신 분들 중 몇 달도 못 버티고 다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일까요? 앰뷸런스 소리가 하루 종일 울리는 동네, 창밖으로 들려오는 경고음은 곧 이웃의 비명이고 그 불안이 곧 나에게도 올 수 있다는 불편한 예고처럼 다가옵니다. 병원은 원래 사는 곳이 아니라 잠깐 다녀오는 곳입니다. 그런데 병원 근처에 산다는 건 몸이 아프기 전부터 마음이 먼저 병들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반면 복지관은 다릅니다. 복지관은 살기 위한 공간입니다. 밥을 먹고 사람을 만나고 무언가를 배우고 웃고 나누는 하루의 중심이 되는 곳이지요.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무료이거나 도시락 값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됩니다. 운동 수업부터 합창 모임, 심리 상담까지 복지관 하나만 있어도 하루가 다채로워지고 삶의 활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병원은 지출이지만 복지관은 투자입니다. 나를 살리는 투자 말입니다. 세 번째 기준은 자녀와의 거리입니다. 같이 살기보다 근처에 사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이에 어디가 자식이랑 같이 살아야지. 처음엔 좋습니다. 같이 밥 먹고 손주 웃음소리도 듣고 외롭지 않아서 다행이다 싶지요. 그런데 2달만 지나보세요. 며느리의 말투가 달라지고 사위의 눈빛이 차가워집니다.
심지어 자식까지 눈치를 보며 거리를 둡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의 자유를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자녀 입장에선 부모가 항상 집에 있다는 건 눈치라는 이름의 족쇄가 됩니다. 부모 입장에서도 내 집인데 마치 숙식 제공자가 된 듯한 미묘한 서운함이 쌓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리는 엘리베이터 안 타고 갈 수 있는 거리, 같은 아파트 다른 동, 혹은 걸어서 5분 정도, 가깝지만 간섭하지 않고 필요할 땐 바로 달려갈 수 있는 거리. 그게 진짜 가족을 지키는 거리입니다. 가까운 거리에 산다는 건 서로를 묶는 게 아니라 지켜주는 선택입니다. 그 거리가 있기에 자녀도 자유롭고 부모도 존중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네 번째 기준은 많은 분들이 은퇴 후 꿈꾸는 삶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전원주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에 산이 있고 뒤에 텃밭이 있으며 아침엔 새소리 저녁엔 바비큐, 그림 같은 전원 생활을 상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봄에는 잡초와의 전쟁, 여름에는 모기와 벌레에 시달리고, 가을에는 낙엽 쓸기, 겨울에는 눈 치우다 허리를 다칩니다. 무엇보다 더 큰 문제는 고립입니다. 마트 하나, 병원 하나, 모두 차로 30분 이상 떨어져 있고, 갑자기 몸이 안 좋아졌을 때 도와줄 이웃도 없습니다. 실제로 전원주택으로 이사 간 지 1년도 안 돼요. 서울로 다시 돌아오신 한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치는 참 예쁜데 마음이 시끄러웠어요. 사람 소리가 그리웠어요. 노후에는 경치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흙냄새보다 이웃의 말소리가 더 필요한 시기입니다. 다섯 번째 기준은 공원입니다. 공원이 곧 약국입니다. 이 동네 집값이 왜 이렇게 비싸요? 하고 물으면 중개사들이 가장 먼저 하는 말, 여기 공원 가까워요. 그 말은 곧 여기 오래 살기 좋아요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약국보다 중요한 건 걸을 수 있는 길입니다. 심장, 혈압, 당뇨, 우울증, 불면증까지 모든 것을 막아주는 단 하나의 방법, 바로 걷기입니다. 그리고 걷기가 습관이 되려면 집 근처에 걷기 좋은 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걷고 싶어도 걸을 수 있는 길이 없는 동네가 많다는 겁니다. 좁고 차 많은 인도, 시멘트로 가득한 회색 도시, 벤치 하나 없는 큰 도로, 이런 곳에서 걷는 건 운동이 아니라 스트레스입니다. 하지만 공원이 있고 나무가 많고 햇살이 드는 산책로가 있다면 걷는 시간이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걸을 수 있다는 건 내가 아직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 길에서 사람을 만나고 자연을 느끼고 하루를 천천히 정리하는 그 시간 자체가 노년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집을 고를 때 공원이 가까운가, 산책로는 잘 되어 있는가, 이건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기준입니다. 여섯 번째 기준은 집이 단순히 사는 공간이 아니라 자산이라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냥 여기서 죽을 때까지 살 거야. 하지만 인생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병이 생기거나 배우자와 이별하거나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그 집을 처분해 돌봄 비용이나 요양비로 써야 할 때가 옵니다. 그런데 그 집이 팔리지 않습니다. 너무 외진 곳, 너무 오래된 구조, 너무 비싸게 꾸며놓은 집. 살 때는 만족했지만 팔려고 하면 아무도 보러 오지 않는 집. 그때 그 집은 내가 만든 안식처가 아니라 발목을 잡는 짐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집을 고를 때는 살기 편하면서도 팔기 쉬운 조건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교통이 편하고 생활 인프라가 있고 수요가 꾸준한 곳, 그게 바로 노년의 가장 현실적인 안전망입니다. 마지막 집이니까 내 마음대로 꾸미고 살래. 그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이유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집은 자산입니다. 그리고 비상금 통장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입니다. 팔 수 없는 집은 나도 묵고 자식도 묵습니다. 마지막 집은 내가 머무는 곳이자 내가 떠날 수 있게 도와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6가지 기준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형태의 집이 가장 적절할까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세 가지 유형의 집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 주거지를 고민할 때 가장 많이 떠올리는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바로 실버타운 전원주택, 그리고 아파트입니다. 첫 번째 실버타운은 겉보기에는 천국 같지만 속은 외로움이 깃들 수 있습니다. 밥도 나오고 운동 프로그램도 있고 의료 서비스도 갖춰져 있어서 겉으로는 완벽해 보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너무 정해져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도 비슷하고 대화 주제도 한정적이고 일상이 반복되다 보면 사람이 메말라간다는 느낌을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시설은 호텔이지만 마음은 감옥 같았다는 말, 그저 버티는 삶 같았다는 고백, 이것이 실버타운이 갖는 양면성입니다. 두 번째 전원주택은 낭만은 첫 달까지만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현실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잡초와 벌레, 눈과 낙엽, 고립과 응급 상황, 직접 살아본 분들은 말합니다. 경치는 좋은데 사람 소리가 없어 마음이 시끄럽더라고요. 세 번째 아파트는 불만도 있지만 가장 실패 확률이 낮은 선택입니다. 병원, 마트, 복지관, 약국 모두 도보거리, 관리실 경비 시스템 등으로 안전도 확보, 문화센터나 동호회 활동도 활발하게 운영. 특히 요즘 새로 지어진 단지들은 복지관, 병원, 어린이집, 공원까지 한 공간에 들어서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결국 다시 아파트로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어떤 집이 적절한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면 무조건 복지관 근처의 소형 아파트가 우선입니다. 연금이 적고 소득이 거의 없거나 생활비가 빠듯한 분들은 복지관 중심 생활권을 찾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돈이 안 드는 서비스들이 그곳에 몰려 있기 때문입니다. 식사, 운동, 교육, 심리 상담까지 하나의 공간에서 모두 해결 가능합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갈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삶의 리듬이 생기고 우울감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 건강이 걱정된다면 엘리베이터 있는 아파트, 그리고 병원 도보 10분 거리, 특히 무릎이 안 좋거나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엔 반드시 1층이거나 엘리베이터가 있는 구조여야 합니다. 병원이 가까워도 심리적으로 불편하면 오히려 더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병원과 약국이 골고루 있는 동네가 가장 이상적인 조합입니다. 이어서 외로움이 걱정인 분들, 그리고 활동적인 분들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외로움이 걱정인 분들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사람은 생각이 많아지고 그 생각이 몸까지 아프게 만듭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사람이 모이고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경로당, 문화센터, 주민 모임이 활발한 아파트가 큰 힘이 됩니다. 특히 여성분들 중 남편과 사별하거나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수록 하루에 한 번이라도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네 번째는 나는 아직 활동적이다, 놀고 싶다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께는 도시명 신축 단지나 중소도시 복합 아파트가 잘 맞습니다. 젊은 세대와 섞여 사는 환경은 때로는 시끄러울 수 있지만 삶의 에너지를 불어넣어줍니다. 마트, 도서관, 백화점, 지하철이 가까운 곳, 아이들 웃음소리, 버스 소리, 사람들의 대화가 들리는 곳,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 집을 고민하신다면 팔기 쉬운 집, 그리고 돌봄 인프라가 갖춰진 지역이 우선입니다. 언젠가 혼자 살 수 없을 때를 미리 대비하는 것, 그게 스스로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배려입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상황에 맞는 집 선택 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그 집에서 누구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입니다. 우리나라 60대 이상 인구 중 혼자 사는 분들의 비율은 이제는 3명 중 1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언젠가 우리 모두가 마주하게 될 수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누구와 살 것인가가 아니라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첫 번째, 혼자 살지만 혼자가 아닌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내 이름을 기억해주는 경비 아저씨, 매일 아침 인사 나누는 이웃, 복지관에서 마주치는 익숙한 얼굴, 이런 관계 하나하나가 우리를 외로움으로부터 지켜주는 울타리가 됩니다. 두 번째, 스스로 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동아리, 자조 모임, 복지관 프로그램. 이건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정서적 면역력을 높이는 전략입니다. 세 번째, 절대 혼자 살면 안 되는 동네가 있습니다. 이웃 간 교류 없고 복지시설 하나 없는 곳. 고립은 몸보다 마음을 먼저 무너뜨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 혼자 사는 여성과 남성에게는 각자 필요한 안전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여성은 보안이 철저한 곳, 남성은 외부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 혼자 살아도 이 사회의 일부라는 감각만 있으면 그건 충분히 건강한 삶입니다.